사건의 최근성이 아니었다면 나는 분명 화병을 얻어 숨을 쉬지 못하고 살다가 터질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았다. 그것 정도로 정말로 힘들었다. 나는 어린 나이에 혼인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나는 모두가 나를 아는 신세인데 정말이지 부모님이 서둘러 나를 시집 보내고 싶어 했다. 그 이유는 가정을 세워 자식을 많이 낳고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믿기 때문이었다. 부모님은 꽤 교회 미친 사람들로서 매일 교회로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들은 나에게 자신의 믿음과 사랑, 희망으로 재단된 가정을 만들라고 강요했다. 나는 작은 회사에 일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내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현장 노동자로 일한다고 들었다. 그는 6살 많은 젊은 남자이지만 우리는 젊은 나이에 결혼을 약속했다. 결혼 전에 몇 차례 만난 적이 없는 남편이었기에 결혼식을 치르러 가는 길도 어색했다. 공기가 흘렀어요. 원래 결혼이라는 것은 다 이런 식이죠. 살다 보면 정규치고 사는 겁니다. 처음부터 불타오르며 연애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다들 죽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조건을 따지고 집을 보니까 사는 겁니다. 엄마 아빠도 그런 식으로 만나 결혼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부모의 말에는 언제나 대답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또한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 일을 하는 거라고 자랑스럽게 하더군요. 그런 것으로부터 나는 아마 그는 관리자 정도 되는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많이 모르고 사회생활도 갓 시작한 젊은 나이에 능력이 인정받으면 어렴풋이 간부 취급을 받을 수 있을 거겠지 했죠. 결혼 후 남편이 말하는 현장 관리란 사실은 공사 현장에서 노력하는 막리를 고급스럽게 포장한 말이었습니다. 집에서는 교회 목사님께서 빠르게 결혼을 이룬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일이라고 설교하시니 그 말에 신념을 갖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보내버렸고 시댁은 무슨 수단이든 하여 남편을 날릴 생각밖에 없어서 서둘러 결혼식을 치르게 한 겁니다. 같은 자리에서 도망치는 일을 반복하던 우리 가문열, 친척에게까지 자리를 한 번 마련해 달라는 말이 돌았고 제가 직장도 있고 나이도 어리고 부모님께서도 찬성하시니 괜찮겠다 싶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선자리를 주선했던 먼 친척도 남편네 집안이랑은 교류도 없고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거의 사기 결혼을 당한 것처럼 속아서 결혼을 했고 남편은 결혼을 하자마자 제가 직장이 있으니 몸이 아프다면서 공사 현장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정말 근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능력이 하나도 없는 한량인 남편 놈을 데리고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남들보다 2배는 더 늙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나보고 돈을 벌어오라고 잔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알아서 취직해서 월급 봉투 가져다 준다고 했잖아. 사람이 왜 그렇게 참을성이 없어? 남편은 늘 저에게 윽박을 지르며 말만 번지르르 하고 뭐 하나 제대로 진득하게 하는 법이 없었어요. 결혼 직후 공사장 일을 그만둔 다음에는 갑자기 아직 나이가 어리니 젊음이 무기 아니겠냐며 공무원을 해보고 싶다고 공부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독서실이니 도서관이니 그런 것이 있었겠죠? 집에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를 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책을 사야 하니 필기도구가 필요하니 하면서 저에게 돈 많다고 집에 앉아서 공부하는 꼴을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서는 술이나 처먹고 단이와 친구들과 함께 낭비된 산타 아저씨를 피하기 위해 당구를 즐기는 일상을 사는 것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충무로의 어머니들도 같은 의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마저 아이들과 함께 돈을 벌 수 있었지만 결혼 또한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와 맞서 싸우다 상처를 입었고 날카로운 언어에 무덤덤해졌습니다. 아이가 더 어려워서 역시나 더 힘든 것입니다. 혼자 살았던 어릴 때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한숨만 나옵니다. 부모님께서 계신 모든 이유로 당연히 제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가정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넘쳐 흘렸어요. 충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나이니까요. 20대 초반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정말 솔직하게 욕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부터 종교에 열정을 품은 부모님은 목사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시고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렸다고 생각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어 라는 말씀에 따라 이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성경에 죄에 대한 시험이 필요하다고 하시며 이혼은 죄로 여기시고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제 의견은 무시당했지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현재와 과거의 시대 상황이 얼마나 다른지를 말이죠. 과거에는 이혼하면 여성만이 괴로워했고 문제 있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매매로 결혼한 후 어떻게 책임을 피하며 살아갈까요? 다른 이들도 그런 삶을 산다고 말이죠. 항상 문제는 제 과실이라고 자처하며 성격을 고치라고 하셨어요. 제 차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저를 억압하고 억압했어요. 당연히 내 잘못이었다 생각하게 되었고 부모님은 저의 성격을 고칠 것이라기보다 매일 교회에서 기도만 하며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살면서 커져가는 남편의 미숙함에 대해 애초에 그가 이렇게 못될 줄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죠. 수십 번씩 고쳐먹게 되었다. 그의 거짓된 모습 속에 속아 결혼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한 게 저도 깜짝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고 현재는 쉽게 변할 수 있는 이혼이 있다. 그때는 부모님의 반대와 주변 시선 때문에 이혼조차 꿈도 못 꾸었죠. 결국 임신까지 했고 배를 아프게 하면서도 남편은 놀고 살았을 때 매일 눈물로 잠들었죠. 아이가 되면 남편이 바뀔 줄 알았는데 그는 돈을 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난소 말린 기다리기만 하며 다음 생에 돈을 벌겠다고 생각했어. 저는 회사에서 아이 장난감 하나 사는데도 수심이라도 고민하고 있다가 시어머니가 부모에게 불만을 터뜨렸어. 아이들은 장난감은 필요 없고 손수건 하나면 충분하다며 왜 비닐 기저귀 대신 천기저귀를 사느냐며 이게 아까운 줄 모르냐고 욕했어. 요즘 아이들은 맨들맨들한 걸 씻어도 그만이지 맨들이나 맨을 그르칠 필요가 없다고 해 편한 길로만 가려고 했던 것이 문제다. 문제야. 분유는 무슨 분유야. 모유 수유하면 공짜로 밥 먹이기도 하고 나는 고생 끝에 떡같이 큰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산후 우울증이 심하게 찾아왔고 난 점점 더 무기력해졌어요. 시댁이나 친정이 전혀 제 몸은 괜찮냐고 안부 인사 없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다며 관심을 주셨거든요. 난 산후 우울증이 와서 아이를 돌보는 것조차 너무 귀찮고 싫었어요. 그저 하루 종일 잠자리에 누워서 자고 싶다는 생각만 했죠. 그런데 남편은 별 수 없다고 안 됐어요. 아들을 전혀 안아주지 않았거든요. 겨우 잠만 이뤄지고 있는 와중에 아들이 의자에서 시끄러워서 쓱 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손자 얼굴을 보지 않으면 가시가 들 때 제대로 몸도 안 나타내고 있는 나를 찾아와서 애를 보게 하라 하셨어요. 하지만 아이를 잘 어르고 달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어떻게 키웠는지 잘 몰랐거든요. 체념스럽게 우는 아이를 상하게 가시가 들 때까지 아기가 배고픈 줄 알지 않냐며 우리 아들 자고 있는데 깨울 거야? 어서 나가서 한번 안아야지. 뭐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진짜 한숨이 나올 때야. 반복되니까 저도 모르게 한숨을 푹푹 쉬고 있으면 복 날아간다고 입 다물라면서 등짝에 치셨죠. 저는 애 키우느라 너무 힘이 들어서 젖조차 제대로 돌지 않아서 모유 수유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몸조리도 못했고 젖을 잘 돌게 관리를 할 시간도 없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지요. 너는 모유 수유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반푼이니 어쩌다가 이런 반푼이를 며느리를 맞이해서는 우리 기이한 손주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너는 모성애가 없는 거야? 아니면 애미가 될 준비가 안 된 거야? 하나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아무튼 답도 없는 상황에서 도망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남편이 갑자기 공부는 자기 취향이 아니라며 사업을 해보겠다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말이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썰어야 하지 않겠어? 사안의 대장부로 태어났으니 나도 똥똥거리며 살아봐야지. 어디 가서 사장님 소리도 듣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 사업은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답니까?
애기 오느라 돈 들어갈 것도 한두 군데가 아닌데 돈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요? 저 돈 없어요. 미천들 돈도 없는데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냐고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시작하기도 전부터 초치고 있으니 내가 너랑 살을 부대끼고 자는 게 친절머리가. 내 남편은 막 이런 억지로들이 안은 않겠다고 좀 생각하려는 그럴까 하지만 나도 이미 정말 긴장되고 그럴까 남편이 진짜로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 있구나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뭐 교통의 지출을 도모해서 저도 그런 게 있지 않겠나 내가 힘을 좀 더 얻어주려는 노력할 생각인 거야. 여튼 내가 정말 이렇게 하고 했는데 참으로 후회된다. 끝까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혹 그도 내가 슬픈 물하인처럼 책 위에 그 위랄미 다져둬라 이렇게 길을 내니까에든 그렇게 생각하니까에든 그 사람이 슬퍼 봐져서 그럴까 그자나 자개척 그러면서 이러다가 씨 그 구별이 받아서는 그래도 해러가 생기게 된 부부도 이렇게 너무 혹치 않은 그래도 결혼 충신히 해고세요. 본 책에게도 너 그 소시 하리들을 나약초와 나에게 있어서 수한 머랭이 그래도 거 세상 소개붕을 걱정하는 우리도 있나 대구 있나 잡시가요 소시나 더 없는 시간 탈이다. 행하지 않은 거 작금이로 우리의 주사적으로 사라진 이효대 충신결. 재봉님기 맞으셔이는 중수려이자 네번은 그 쾌한이 애지 않은 걸 것입니다. 어디 가서 사장님 소리도 듣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 사업은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답니까? 애기 오느라 돈 들어갈 것도 한두 군데가 아닌데 돈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요? 저 돈 없어요. 미천들 돈도 없는데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냐고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시작하기도 전부터 초치고 있으니 내가 너랑 살을 부대끼고 자는 게 친절머리가. 어느 치킨집에서 일하겠다고 했더라고요. 그러나 게으른 중년 남성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가게를 맡겨놓고 자신은 논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돈을 훔치거나 음식을 빼돌리며 치킨집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술을 마시며 몇 년 동안 놀았고 아내는 결국 남편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가정을 버리고 도망치고 싶어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가정을 잃으면 참고 살아야 한다며 도와주지 않았고 기도를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지친 상태에서 더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교화가 될 것 같았는데 이미 증지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남편은 백수로 살아가고 있었고 우리 아들은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함께 자는 동안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우리 아들을 발로 차는 일이 있었어요. 한 해 동안 집에 들리지 않던 남편이 자빠져 잠들고 있는 우리를 발로 걷잡더라고요. 내일 학교도 가야 한다며 발을 잡으라며 했어요. 학교 체육대회에서 너무 피곤했을 것이라며 말했어요. 나를 무시하니 아들도 나를 무시하게 될 거라며 화장대 위에 화장품을 던지며 화를 냈어요. 더 무서운 것은 날 밀어내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었고 아들이 깨우는 거예요. 남편을 붙드는 아들 손 막으며 아빠하지마 하는 모습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오래가지 못한 결심이었어요. 결국 부모님에게 이혼을 하겠다는 결정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매우 후회하며 지난 일을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사건으로 인해 그녀는 남편을 다시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버티며 인내심을 발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아들을 키워내며 천천히 돈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어느 날 서울의 주택 공고를 우연히 접한 나는 조건을 검토한 후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었다. 서울에서 집을 소유하는 것을 꿈꾸며 돈을 모으지는 않았지만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의외로 당첨되어 저렴한 20평 아파트를 얻게 되어 금전적인 부담도 적었다. 결혼 20년 만에 집을 구입한 성취감으로 가득 찼고 돈을 올릴 필요 없는 안정감으로 행복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왔다. 남편의 무능함과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시달리며 버티고 있었지만 한 여성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졌다. 그 여성은 40대 후반으로 남자와 결혼하지 못해
시어머니의 눈에 불쾌하게 보이는 것 같았다. 요즘 비 오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대 사람들을 보면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로 없었죠. 이야기를 하자면 인상이 꽤 좋은 여자가 있었어요.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일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고급스러운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남편과는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고 항상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성격을 지닌 사람이겠죠. 또한 깊은 주름이 있는 눈가와 심술쟁이 같은 성격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여자의 삶을 뒤바꾸는 일이 발생했어요. 어느 날 그녀가 갑자기 시부모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했거든요. 사실 그녀는 매장에 찾아온 손님과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 사람은 증권회사에서 일하는데 연봉이 10억 이상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했고 남편은 왜 그 사람과 연애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키가 땅달 보니까 이해가 안 되네. 생긴 게 후지게 생기긴 했지만 돈이 많은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무튼 돈 하나 보고 연애를 시작했는데 내가 그래서 임신을 했지 뭐야? 뭐라고? 아휴이 미친 정신 나간 기집애가 덥석 임신부터 했단 말이냐? 아니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임신이 되냐? 엄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딸이 노처녀 딱지머서 던지게 생겼는데 축하는 못해줄 망정아야? 아무튼 그래서 나도 이제 결혼이라는 걸 해보겠다고 말이지. 근데 너네도 결혼해봐서 잘 알잖아. 내가 이 남자랑 결혼은 하고 싶은데 뭐든 돈이 없어서 걱정이야. 누나 방에 있는 가방 몇 개만 팔아도 충분히 혼수해 가는 거 아니야? 설마 저거 다 작아요? 그럼 누나 진짜 병 걸린 거다. 허세병. 넌 좀 입 다물고 있어? 아무튼 내가 우리 동수 씨 급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옳게 모은 돈 좀 있잖아. 저는 사실 그때까지도 시댁의 아파트 청약이 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굳이 그 말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을 하지 않은 것도 있고 아파트 청약됐다고 하면 시어머니가 빈대처럼 들러붙을까 봐 말하지 않은 것도 있었지요. 하지만 초롱초롱한 눈을 하고 저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시누이를 보니 배알이 뒤틀려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저 아파트 청약 당첨으로 모든 게 정리되어서 보통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고 대출을 신청해야 하는 판인데, 그래요? 당첨되니까 어머 어떻게 된 거죠? 모래사장에서 차는 확률도 있대요. 신기하네요. 나는 그냥 운이 좋아서 당첨된 것 같아서 신우에게 청약통장 준비해서 시도해보라고 말했어요. 그 후로는 따로 말이 없어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도 안 흘렀을 때 시댁에서 부르더라고요. 왜 부르나 했는데 시댁에 가니까 아이 시어머니가 중요한 얼굴로 우리 딸과 결혼하려는 그 남자 집에서 사위로 올라오겠다고 그 사람도 그냥 단순히 결혼 지르면 안 된다고 할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좋을까요? 우리 동수 씨는 억대의 은봉이고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이런 놈은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살면서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제 나이는 이미 후반인데 우리 딸이 이 상황에서 파기한다면 난 아이가 어떻게 살 것인가요? 제 나이도 이미 있고 결혼이 어려워지면 딱딱한 노인무당인가 보다요. 그래서 이게 말인데 우리를 도와주면 열이나 느겨 시간의 일도 안 하는 인생이다. 올 다음 달에는 어떻게 도와줄까요? 이익을 직접 만들어와. 저는 도와드리겠어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잔금을 다 내고 돈을 다 썼어요. 새 아파트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하던데 어머님은 그 집을 팔아서 딸의 결혼을 시킬 생각이신가요? 네, 그러면 어머님께서 어머님의 집을 팔아서 시어머니의 집으로 전환시켜서 시어머니의 딸을 결혼시키시면 되겠네요. 게다가 청약된 아파트는 몇 년 동안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집을 팔면 살 곳이 없어지고 그 아파트를 못할 경우에는 저희 딸에게 줄 수도 없겠네요. 저희 딸이 그 집에 살면서 신혼생활을 할 수 있겠네요. 그 순간 너무나 이해할 수 없어서 놀란 마음에 아무런 말도 못했고 입을 다물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제가 아무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자 갑자기 시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애인이 시작하는 대화를 했어요.
우리 사이에서는 집에 대해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데 나중에 남편이 용돈을 더 많이 받을 때 매달 10만 원씩 우리 조카에게도 주고 할게요. 그 집을 나에게 주세요. 그 집은 어떤 집이길래 주세요라고 하시는 건가요? 너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25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돈을 모았는데 결코 주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20년 더 하면 집을 한 채 마련할 수 있을 텐데요. 자식을 결혼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지 않을까요?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결코 그 집을 줄 수 없다고요. 제 노력으로 얻은 것을 빼앗길 수는 없어요. 보금자리라고 하지만 나에게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결혼을 못하면 평생 올케를 데리고 살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기회가 없다고 이 집을 나에게 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쳤다고 신우를 왜 책임지고 살아야 하겠어요? 이거야말로 유치원생도 쓰지 않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미친 건 평생 백수로 살던 남편이 시댁편을 들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겠죠. 너는 돈을 잘 모으니까 이번에 청약도 턱하니 잘 되던데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집을 사는 게 한 푼도 안 들어가는데 왜 말을 많이 하죠?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내 돈으로서 내 집이니까 굳이 개입할 필요는 없어. 이건 어디서 배운 말버릇이에요. 하늘 같은 우리 아들한테 네가 그따위로 행동하면 손자도 무시를 당하게 될 거예요. 아들이 되어서 아들에게서 뭘 받은 적도 없는데 당연한 거예요. 저는 평생 울면서 사는 줄로 알았어요. 집은 죽어도 안 될 거니까 꿈도 안 꾸세요. 거기 그만 내려놓고 집 문서를 내놔. 우리 딸을 시집 보내야지. 아, 너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놓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집은 잘 사고 연봉도 대단하다면서요. 남자 쪽에서 집해오면 되는 건데 그걸 왜 신우가 한다고 그래요? 내가 모아둔 돈이 없다고 했더니 반대를 하지 뭐야? 그 타이밍에 올케가 아파트 청약됐다고 떵떵거리면서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홧김에 내 명의로 된 집이 있다고 거짓말을 쳤단 말이지. 경수 씨는 이미 내가 집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신우도 정말 너무 대책이 없는 인간이었죠. 제 집인데 그걸 왜지 집인 척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저는 절대로 못해주겠다고 집문서고 뭐고 탐내지도 말라고 말하니까 남편이 저에게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넌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시댁에서 그렇게 하자는데 반기를 드냐? 아이 내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그래 우리 며느리야 너는 착하잖니? 니네 신우가 집이라도 있어야 결혼을 할 거 아니니 불쌍하고 가난한 인간 돕는다 생각하면 아이 마음 편하고 좋지. 니네 부모도 맨날 교회에 가서 봉사인지 뭔지 알아다닌다며 나도 봉사하는 셈치고 얼른 집문서 내놔라. 하나님 믿으면서 불쌍한 사람 돕는다고 그러더만 너도 폰 받아야지. 허튼 소리 하지 마세요. 저한테 아무리 백날 말해봐야 절대로 집문서 못 넘깁니다. 2번 다시는 찾아오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찰거머리 같은 시댁은 그 뒤로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며 집을 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난리를 쳤어요. 도저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되겠어서 전화번호를 차단해 버렸는데 그럼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퇴근 후에 집에 오면 떡 한 조각이 있었어요. 후죽하면서 아들이 나를 보기 싫다며 대학 기숙사로 이사를 가기까지 했어요. 신우와 시어머니가 자주 집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더라고요. 난리를 치며 거실 바닥에 누워서 내가 나가라고 하고 집 열쇠를 내놓으라 했어요. 매일 당하면서 시달리고 있는데 신우는 지금 집 열쇠를 주지 않으면 결혼도 못한다며 우는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나를 못 본 년이라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문 열쇠는 어디에 꼭 숨겨놨냐고 물었는데 찾아보라면서 냅둘 테니까 이러는 게 엄마니 때론 배가 불러서 그렇게 된 거지요. 몇 일을 더 시달렸지만 결국에는 못 살겠다는 생각에 집을 나와 찜질방에서 생활을 하기로 했어요. 집에서 나와서 왜 찜질방에서 살아야 하는지 생각했지만 생활할 만은 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신우는 점점 더 날 찾아오고
남자 집안에서는 반대하는데 날 위해서 집 열쇠를 가져와라며 난리를 쳤어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 회사 앞으로 가야 하는데 정말 무조건 문을 열어줘야겠어요. 올케네 회사에서 파란 물살이 휩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계속해서 숨어봐. 내가 아주 올케, 오거스트, 얼굴을 정말 못 들고 다닐 정도로 창피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나는 신우의 협박 문자를 받자마자 급하게 회사를 떠나서 혹시 동네 찜질방을 찾아볼까 고민하며 거리로 나왔다. 정리도 하고 이혼 결심을 다시 생각해보기도 하면서 제 삶의 두 번째 단계를 위해 조금이라도 여유를 즐겨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번화가에 나가면 잡생각도 싹 사라지지 않을까 하고 일반적으로 잘 가지 않는 번화가에 발을 디뎌봤다. 작지도 크지도 않은 커피숍에 들어가서 비싸지만 거의 사 먹어보지 않은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누리고 있었다. 그런데 너무도 의아한 여성이 모자를 깊게 눌러 머리를 가리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깜짝 놀라서 숨이 차는 기분이었다. 그 여성은 바로 신우였다. 과연 어떻게 나를 찾아낸 것인지, 위치를 추적해온 것인지, 그녀가 커피숍에서 내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나는 그녀를 능선에 가만히 숨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있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과 달리 신우는 바로 내 뒤에 있는 테이블에 앉았다. 내 등을 기대고 앉아서 그녀는 내 존재를 심각하게 들키고 있다. 그 순간 저는 의문이 들긴 했어요. 신우가 누구를 만나러 이곳에 왔을까요? 호기심에 참지 못하고 고개를 슬쩍 들어서 뒤를 힐끔 쳐다봤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던 신우의 호흡이 가다듬어지는 것 같았죠. 그 앞에 앉은 사람은 매우 깔끔하게 생긴 훈훈한 남자의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꽃미남은 아니었지만 호감이 간다는 느낌이었어요. 신유가 결혼할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색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었는데 키가 작고 조금만 비만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소파에 최대한 기대 앉으며 듣고 있었죠. 그러다가 알고 보니 그 남자는 BJ, 방송인로 활동하는 사람이었고 신유가 오랫동안 후원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돈을 후원해준 만큼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충격적이었고 손이 떨렸어요. 아, 나는 모두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반만 바꾸기를 요청한 거잖아. 너한테 쏟아본 돈은 몇 천이야? 몇 백만 원. 중에서 반만 돌려받으라는 건 말이 돼? 얘야, 몇 년 동안 준 돈을 한 번에 돌려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 나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회장님이 돈을 써준 것에 감사해야지. 이건 아니잖아. 누나가 회장님이라고 하더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인터넷 방송에서 돈을 쏘는 시스템이 있다더라. 결국 많이 쓴 사람이 회장이 되고 그 밑으로 돈을 쓴 사람의 닉네임이 나온다고 해. 신우가 백화점에서 오래 일했는데 연차가 길었는데 돈이 없었던 이유를 드디어 알게 됐어. 그 남자에게 대부분의 돈을 주고 있었으니 당연히 돈이 없지. 하지만 충격적인 대화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 근데 눈앞에 속에 있던 에마어이야. 아, 그거 누나가 결혼하려는 그 배에 나온 남자구나. 아니야. 누나랑도 1시간 보낸 적 있잖아. 술을 많이 마시고 그냥 한번 해봤을 뿐이야.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나이가 맞지 않아. 얘가 진짜 큰일 날 것 같아. 내 속에 있니까? 내가 미쳤어. 얘를 낳을 수 있게 할래. 젊을 때 좋다고 만만찮을 때는 언제나 그런 거야? 나는 이제 내가 학계 쓰레기로 취급하고 있다는 게 솔직히 말하면 뱃속에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란 말이야. 신우는 동시에 두 남자를 만났고 뱃속의 아이가 어느 남자의 것인지도 모르고 있었어. 돈을 잘 버는 동수라는 남자와 결혼하려 했지만 결론적으로 신우는 그 남자를 회장으로 부르면서 여러 해 돈을 썼지. 내가 결혼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니랑 좋은 추억을 난 잘 기억하고 살 테니까 내 돈 내놓으라고 싫은데 이미 주었으면 돌려달라고 하는 거야? 다른 남자랑 결혼해 아이를 키우면서 살면 너만은 행복할 수가 없어. 친자 검사를 해보자며 나의 아이가 아닌지 확인하려는 의도로 신우의 팔을 꽉 잡아서 끌고 건너편에 있는 산부인과 방향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것 아닐까?
신우는 당연히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저항하는데 남자의 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요즘은 양수로 검사를 한다던가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친자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는 등 매우 흥미진진하다. 미불하여 함께 산부인과 화단에 숨어 그들이 나오길 기다렸다. 약 2시간이 지났을까? 신우와 남자가 나와서 그 앞에서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너 같은 거지랑 결혼해야 한다는 상황의 발 앞에 장외의 금전 문제도 마찬가지다. 내가 방송을 통해 번다. 돈도 다 내 돈이니까 그 돈을 주지 마. 돈 마련 전까지는 연락도 안 한다. 자리 기억하면서 잘 살아라.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미 별 생각 없이 인생을 걷고 있는 멋있는 한 여자. 다 혼자 택시를 불러서 사라져버린다. 남자 혼자서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는데 나는 냉큼 다가가 인사를 하며 그 일에 대해 설명한다. 방금 그 여자의 옆자리로 이사하게 된 사람입니다. 의도적으로 옆자리를 빼앗으려 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복수에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우가 저의 집을 빼앗으려 하던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일에 대해 솔직히 말해줬더니 그 남자가 요렇게 말했어요. 진정검사는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 확인서가 나오면 즉시 빠르게 보내주겠다. 꼭 복수하길 바란다. 그 이후로는 저는 집으로 돌아갔다. 친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문서를 내놓으라는 뻔뻔한 벌레 같은 것들의 말에 시달렸지만 하나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친자 검사에 대한 결과가 기대되어서 잠의 설레임으로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흥분했거든요. 2주가 더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제 손에 퀵으로 배송된 결과지가 들어오게 되었고 정말 기가 막히게도 결혼을 하려고 했던 동수라는 남자의 아들이 아니라 그날 번화가 카페에서 만났던 인터넷 방송을 하는 그 남자의 아들과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지요. 저는 집문서 서류를 찾아서 그 안에 친자 검사 결과지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신우에게 집문서를 전달하겠다고 했고 시댁 식구들은 전부 다 신이 나서 난리가 났죠. 아, 이런 결국에는 나한테 남기게 될 거면서 그동안 왜 내 아이를 태워 그랬던 거야? 질문서를 들고 간다니까 동수 씨가 바로 상견례 하자고 하네. 그리고 대망의 신부 상견례 날이 되었고 저는 제 인생 최고의 복수를 하기 위해 만발의 준비를 했어요. 집문서는 제대로 준비한 거냐고 묻는 남편의 말에 서류 봉투를 보여주면서 내가 직접 전달해주겠다. 오고 울음장을 놓았지요. 남편은 서류 봉투를 보고 안심한 모습이었는지 저한테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멍청하게도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 채였죠. 아들이 한 달에 번 돈이 많아서 아이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파는 여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처음엔 마음이 좋아하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서야 애가 태어났다는 사실도 아쉬웠지만 결혼을 맞도록 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저를 신문하듯 살피면서 말없이 씹어먹었고 시어머니와 신부의 어머니는 웃으며 상황을 피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인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부모님께 기도를 올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상대방의 부모님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문서를 물었고 저는 손해를 보지 않게 준비를 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집 구경도 하고 싶다는 요구에는 언제 구경할 수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서류 봉투를 남자 쪽 부모님께 직접 전달했습니다. 전달했어요. 어머님 어서 열어보세요.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엄청 좋을 거예요. 거기다가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대요. 심기 불편한 얼굴을 하고 봉투를 딱 열었는데 그 안에 집문서는커녕 친자 확인서가 있으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신유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신이 나서 웃고 난리가 났는데 상대쪽 부모님의 얼굴은 시퍼렇게 질렸죠. 아니 이게 뭐야. 너희 배응망도 간년이 감히 우리 가족을 속이고 사기를 치려고 해. 그러면서 친자 확인서를 냅다 신우 얼굴에 던지는데 저만 혼자 웃음이 피식피식 새어나오고 진짜 확인서를 본 시댁 식구들은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어요. 너는 지금 뱃속에 애가 우리 아들 애도 아니면서 속여서 결혼을 하려고 감히 다른 남자애를 가져놓고 우리 아들에게 떠넘기려고 해이 정신 나간 년 같으니라고 천벌 받을 년 같으니라고 그러더니 신우의 머리채를 잡아채려고 하는데 갑자기 신우가 심정을 억수리와 함께 움켜주는 게 아니겠어요.
다들 놀래서 어른이 되었는데 신우가 꺽꺽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갑자기 쓰러져 버렸어요. 집 구경도 하고 싶다는 요구에는 언제 구경할 수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서류 봉투를 남자 쪽 부모님께 직접 전달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서 남편에게 119에 전화할 때 맹세하여 전화하라고 난리를 쳤고 남편은 휴대전화를 찾느라 헤매다가 그 와중에 시어머니의 소리에 깜짝 놀라 소름이 돋았다. 이에 남자 쪽 부모님이 미친년이 쇼를 하고 있다며 소리쳤고 신우가 심각한 모습으로 거품을 물고 눈이 뒤집히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다들 놀라고 아무 말도 못한 채였습니다. 신우는 긴급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심장마비를 겪었고 심근경색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세포괴사로 인해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뇌사가 판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와 초인간적인 존재를 믿음직스럽게 생각해볼 기회가 있었고 정말 권성징악이를 보듯이 일어난 일을 보고 사람이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게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 이유와 날 탓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했다. 미래에는 어떻게 할 건가? 넌 내 딸 책임지게 될 거야? 넌 왜 그럴까? 내 책임이 아니야. 처음부터 잘못했던 양다리인 듯한 사위가 왜 날 병수발로 몰아넣어? 나도 너희처럼 살 수 없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아, 너희 탓으로 나의 인생이 망가졌어. 그렇게 내게 거지처럼 살아야 할 필요 없다. 세대에 남긴 이혼 서류를 남편 얼굴에 집어던졌다. 내가 이젠 내 집에서 평화롭게 살 거니까? 아들들도 자립해서 직장에서 일하고 이혼할 겁니다. 이제 난 혼자서도 잘 살 거야. 혼자서 절대 안 죽을 거야. 신우와 결혼할 뻔한 동수라는 남자 가족이 왔어. 덕분에 괜찮게 끝났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며 제 손에 잡힌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 왜 그랬을까? 왜 혼자서 살아가야 했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 모든 것은 다 나의 탓이다. 앞으로는 다시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이야기였다. 넙죽 받아 챙겼네요. 이혼한 지도 오래되었고 우리 아들도 취직을 잘해서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주변 환경도 좋고 행복해 죽겠습니다. 당연히 전 배우자와는 연락이 끊기고 저희 가족과 저렴한 포용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여유롭고 좋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퇴근 후 한 잔 마신 맥주의 달콤함을 50살이 돼서야 알게 되었어요. 참으로 삶이 가는 길은 모르는 법이죠. 이혼을 장려하는 게 아니지만 비슷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 용기를 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내게 채찍질하는 것도 긴 때문에 그런 실수가 나타난 것일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평생 책임지고 살아갈 겁니다.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길만 걷길 바랍니다.